개인적으로는 꽤 호감이 가는 문체였어요. 아, 신선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폴란드 풍차는 뭘까요? 쇼킹하죠? 평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들에 다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서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39권 장지오노의 폴란드의 풍차를 읽고 왔습니다. 이 제목을 처음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떤 기대를 하셨나요? 바야흐로 가을 아닙니까? 모처럼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물론 후기에는 작품이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초창기에 자연 친화적인 글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글을 좀 못 읽은 것 같아서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의심이 되긴 했어요. 먼저 이 표지죠. 서정적인 풍경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두 남녀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뭉크의 재라는 그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앞에 코스트가의 가게도가 나와 있죠. 100년의 고독, 부엔디아 가면 저리 가라입니다. 낚싯바늘에 찔려 사망, 사고사, 아이를 낳다가 사망, 정신병원에 수용, 기차 사고로 일가족 몰살, 가출후 실종, 버찌씨가 목에 걸려 사망, 급사, 권총자살, 정신착란, 반신불수까지. 처참하죠. 도대체 이 가문에 무슨 일이? 네, 그렇게 의심을 품고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한두 쪽을 읽으면 대충 소설의 문체, 스타일이 파악이 되죠. 이 책은 읽기 수월하겠다, 좀 난해하겠다 하는 것도 감이 옵니다. 개인적으로는 꽤 호감이 가는 문체였어요. 아, 신선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따 시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 소설은 시점을 공부하기 좋은 작품입니다. 구성도 괜찮고 흥미진진하게 잘 읽혔어요. 내용적으로는 다 읽고 나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좀 음미해 봐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장지오노는 1895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마노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어머니는 세탁소 다림질공으로 일하는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지오노가 16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학교를 중퇴하고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돈을 아껴 부지런히 고전을 사서 읽었다고 해요.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셰익스피어, 플로벨의 책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징집되어 20살부터 24살까지 군에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 25살에 중학교 교사 엘리즈 모렌과 결혼했고요. 일찍부터 글쓰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정식으로 출판된 책은 1925년 30살에 나온 오디세이의 탄생이었습니다. 고전을 탐독한 사람의 작품답네요. 34살에 출간된 언덕은 꽤 성공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지드 파르게를 만났고 미국에서 수여하는 브렌타노상을 받았으니까요. 같은 해 지오노는 은행을 퇴사했고 보미뉴에서 온 사람도 출간했습니다. 그 외 지오노의 작품은 소생, 세상의 노래, 영원한 기쁨, 참된 부, 맑은 물, 지붕 위의 경기병, 폴란드 풍차, 나무를 심은 사람, 광적인 행복, 앙젤로 등이 있습니다. 지오노는 초기에는 프로방스 지방을 무대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주로 다뤘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자, 반전주의자의 면모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의 반산업사회적 유토피아적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콩타두르라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1939년과 1944년 두 차례 투옥됐던 경험도 작품색에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프랑스 문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4년 콩쿠르상 종신 심사위원에 선정됐고요. 말년에는 영화 제작에도 참여해서 1961년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70년 평생 떠나지 않은 고향 마노스크에서 75세의 나이로 영면하였습니다. 민음서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39권 폴란드 풍차 한 권으로만 장지오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핵심 스토리라인과 시점에 대한 소개 후에 다음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폴란드 풍차란. 일단 제목의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둘째, 평범하게 산다는 것. 셋째,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넷째, 운명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소설은 조제프라는 신비한 외지인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그가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에 온 지 2년 이상 지난 시점인데요. 줄리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줄리를 설명하기 위해 화자는 거슬러 올라가 그녀의 증조부 때 얘기부터 해주는 겁니다. 줄리는 코스트가의 4대 손이었던 거죠. 증조부 코스트 역시 멕시코에서 체류하다 온 외지인이었는데요. 전문 중매쟁이 오르탕스 양에게 좀 이상한 신랑감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신이 망각한 사람, 신이 어느 구석에 남겨놓고 잊어버린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드엠 가문을 소개받는데 그 가문은 800년 동안 살고 있는 땅을 그대로 소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은 땅을 말이죠. 사연인즉 코스트는 아내와 2 아들을 잃고 자기 가문에 불행한 운명이 예정돼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불행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신이 망각한 가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우리가 가계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가문에는 정말 비참한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트 가문은 도시에서 경멸받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러다 줄리 때가 되었고 문제의 밤이 되었습니다. 줄리는 감히 우회 축제 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조롱을 피해 조제프의 집으로 가더니 그의 신부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존재 조제프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줄리 가문의 유산을 관리하게 된 조제프는 엄청나게 영지를 넓히고 번듯하게 관리했습니다. 줄리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코스트가 5대인 그 아들은 더 이상 자손을 보지 못했어요. 소설은 가문의 역사를 거기까지 보여주고 끝납니다. 핵심 스토리만 들어서는 이 소설이 무슨 의미를 드러내는 소설인지 좀 아리송하죠? 참 공교롭게도 지난 책에 이어 이번 책도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가끔 우리라고 하면서 어떤 공동체를 대변하기도 해요. 그 우리는 화자가 사는 작은 도시의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과 대비되는 무리, 보수적이고 관습을 따르며 경계심이 있고 악랄하기도 하고 비굴하기도 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화자 나인 것입니다. 이 나는 위선적이진 않아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속내를 그대로 얘기하고요. 코스트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소문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화자 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설의 화자는 글쎄요, 신뢰할 수 없다기보다는 너무 속물적이어서 지지할 수 없는 화자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화자가 변호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참 후에 알게 되고요. 곱추였다는 것은 거의 작품 끝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조제프의 요청을 받고 그 가문 유산의 법적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서 가문의 모든 역사를 자세히 조사하게 됐었던 거예요. 꽤 수긍이 가는 설정이죠. 이 화자의 말을 따라가면서 독자는 첫째, 도시 상류층의 노골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화자의 관점으로 보는 코스트가의 실상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면서 화자와 별개로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이 화자는 그 가문의 일을 도와주면서 나중에는 서서히 그 가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인물입니다. 문장 스타일, 즉 문체는 화자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소설의 문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뭔가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속물이긴 하지만 위선적이지 않고 노골적인 이런 화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크크크. 이 소설에는 풍차가 한 대도 안 나옵니다. 그럼 폴란드 풍차는 뭘까요? 외지인이었던 코스트가 들어와서 산 영지, 별장 이름이 바로 폴란드의 풍차였습니다. 쇼킹하죠? 그 별장 이름이 왜 하필 폴란드의 풍차일까? 폴란드 순례자와 관련된 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답니다. 더 쇼킹하죠?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연 친화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름인데 그 도시 사람들은 삭막하고 잔인하고 그 별장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경멸받는 사람들이었으니 아이러니가 느껴지긴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코스트가 폴란드 풍차 별장이 있는 도시로 이사온 이유. 그는 이 도시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데 그들이 평범하게 밥이나 먹고 사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스트는 평범한 사람들에 묻혀 불행한 운명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소박한 것, 특별한 야망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았어요. 평범함을 추구한다는 건 평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깔린 것이 아니겠는가. 평범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화자 나가 우리라고 부르는 무리들에게서 저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강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조제프를 경계했을까요? 겉으로는 옷도 잘 입고 뭔가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구두수성공집에 거처를 두고 있었죠. 직업이 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너그럽고도 품위 있는 태도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던 방식과 달랐으니까요. 화자 나는 사람이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고 쓸데없이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범하기 위해 그들은 악랄하게 삽니다. 그들은 조제프가 교활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만 확실한 정보가 없으니 서로 신중을 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비굴한 존경심을 내보입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요. 나를 포함한 우리가 불운한 코스트 가문을 경멸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운명이 자신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음 포인트,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폴란드의 풍차를 포함한 도시 전체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소설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상반된 태도를 우리는 인물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먼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경계심이 많고 악랄하기도 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주로 도시 상류층이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명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에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기는 해도 힘 닿는 데까지 수를 써보는 거죠. 가문의 운명을 희석해 보려고 했던 코스트 가문을 도와보려고 했던 오르탕스 양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두려움에 대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제프와 줄리예요. 너그러움으로 도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던 조제프, 그는 또 줄리를 가문의 저주에서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운명에 저항한 코스트나 오르탕스 양과 뭐가 다를까 싶은데 그가 택한 방법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지를 잘 가꾸고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 바탕에는 줄리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었어요. 줄리는 사실 정말 가혹한 삶을 살았죠. 어려서부터 조롱을 당했고 소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한쪽 얼굴이 일그러지는 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리는 자신을 두렵게 했던 소음을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시켜 탁월한 음악성을 나타냈다는 거 아닙니까? 화자가 말하길 줄리에게는 자기 보존 본능이 없었다고 해요. 그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헌신적인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보존과 저항, 희망과 사랑. 어느 것이 두려움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겠습니까? 저는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소설들이 이 운명이라는 요소를 다루고 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 때문에 운명은 특히 가혹함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명을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소설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설에도 그렇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은 예전에 오이디푸스를 읽었을 때였는데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신탁을 피하려고 아이를 버렸지만 결국은 그 신탁대로 됐죠. 보세요. 운명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피하려고 할까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데. 거꾸로 운명을 피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왜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말이죠. 하나 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들에 다 운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코스트가는 신이 가만 안 두는 가문, 저주받은 운명의 가문일까요? 이 가게에 유독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일들은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조제프는 줄리가 일찍 죽을까봐 노심초사했지만 20살 나이 많은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화자 나는 줄리와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류마티즘 때문에 걷는 게 더 힘들었던 것은 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조제프와 줄리를 보면서 화자가 운명에 대해 통찰했던 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발췌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운명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발하고 호소하고 유혹하는 사람의 은밀한 욕망 앞에 몸을 기울이는 사물들의 지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감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이 제게 남긴 새 키워드는 평범함, 두려움,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속내를 다 밝힌 것 같긴 한데요. 자신을 쓰러뜨렸던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여자, 바로 줄리입니다. 영혼이 담긴 그녀의 연주와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책을 저는 세 키워드로 정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단어를 고른다면 두려움을 고르겠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말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때로 무기력함을 느끼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서 저는 그 두려움에 대처하는 여러 인물들의 유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을 사리거나 저항할 것인가?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바람을 이용하는 풍차처럼 말이죠. 드디어 A세트의 마지막 책입니다. 와, 지그프리트의 독일어 시간이란 책이고요. 2권짜리입니다. 양철북을 쓴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가 1927년생인데 렌츠는 1926년생입니다. 귄터 그라스와 같이 47그룹 출신이더라고요. 이 책은 양철북보다 약 10년 늦게 나온 소설입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같은 독일 작가인데 렌츠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부분을 포착했는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책도 같이 읽을까요?